단기 매매증권 연수문제 실기 풀이하도록 할게요. 1월 21일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합니다. 자, 돈 나가고 차변에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취득 문제네요. 100주 주당 2만원씩 샀으니까 200만원이라고 하시고, 대변에 현금 줬죠. 현금 빼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에 관련된 문제가 회계 1급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22일자. 자, 그런데 이제 회계 1급에서만 나오다가 여러분 급수 63회 별표는 특별시험입니다. 그래도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는 22일인데 일시 소유 목적으로, 일시 소유의 단기 운영 목적으로 강남 발행 주식회사 강남 발행 주식 100주 액면 5,000원짜리, 액면은 아무 필요 없는 정보고 주당 3만원에 샀습니다.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라고 보고, 시장성 이런 건 삼성전자는 시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시장성 있다고 가정하시면 되겠어요. 단기 매매증권 100주고 3만원씩 샀잖아요. 액면은 나한테 필요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3만원짜리 만주니까 100주니까 300만원짜리입니다. 대변에 돈 줍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죠. 보통예금을 빼내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문제 23일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는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고, 주식을 일주당 2만원씩에 100주를 삽니다.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처리할 거고, 2만원씩 100주니까 200만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면 바로 현금 내면 끝이 되는데 뭐가 붙어요? 매입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입할 때 수수료 매입가액의 1%가 있는데 이게 모두 현금으로 나갔어요. 모두 다 현금으로 빼기 전에 왼쪽에다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네요. 수수료를 치면 800번도 있고 900번도 있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되어 있으니까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사용합니다.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1%가 2만원이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묶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급수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취득할 때 단순히 아무것도 없으면 액면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다가 곱하면 되고, 취득할 때 부대 원가가 있으면 비용 처리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24일자 60회 때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됐네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원의 주식 100주를 일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주 15,000원이니까 150만원일 거고, 그런데 매매 수수료가 함께 통장에서 나가니까 수수료 비용 아무 말이 없어도 영업의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 금액은 15,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방금 저기 위에 문제에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우리 주식회사 세연상사는 컴퓨터 주변 장치를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컴퓨터를 사다가 파는 사람이 주식 사는 게 영업활동은 아니잖아. 이게 투자활동이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말이 없어도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렵게 나오면 이제 취득이 이게 가장 끝이에요. 원래 회계 1급 정도 수준인데 자꾸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내려오고 있네요. 취득했으면 그 다음 일이 뭐예요? 기말에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만날 수 있겠죠. 자, 5번부터 단기 매매증권은 원래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평가가 별로 없을 텐데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단기 매매증권을 기말 현재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변했죠. 장부에는 1,500인데 12월 말 현재 공정가치가 1,600으로 100만원 올랐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100만원 올리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 언제라고 그랬어요? 기말이에요. 평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말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12월 달이 돼야 돼. 12월, 이 회사는 기말이 언제예요?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자로 입력된 거는 필요가 있어서 입력된 거니까 놔두시고,
100만원만큼 올리면 되겠죠. 단기매매증권을 100만원 올립니다. 그리고 쓰는 이름이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가치가 올랐으니까 영업에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은 남은 것 같다. 똑같은 얘기죠. 장부가 420 잡혀 있는데 400으로 떨어졌네요. 20만원만큼 줄었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20만원 내려버리면 되겠죠. 자, 31자 대변은 단기매매증권을 20만원 줄입니다. 그럼 만나가지고 420 잡혀 있던 게 400으로 떨어지겠네요. 왼쪽에 쓰는 이름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영업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게 뭐예요? 처분이죠. 7번 27일자에 1월 27일자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한라무역의 주식인데 장부 금액이 400이에요. 그럼 장부에 이미 왼쪽에 400만원 잡혀 있다는 뜻이겠죠. 사왔을 때 왼쪽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빼라. 420에 내다 팔고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자, 내다 팔게요. 단기 매매증권을 뺍니다. 400에 잡혀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왼쪽에 돈 집어넣을게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420이 들어왔어요. 자, 벌어진 차이. 여기서 두 개 보이니까 오른쪽이 부족하죠. 이렇게 보면 이게 플러스 났잖아요. 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면 차변이 큰 거야.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대변이 큰 거고. 그러니까 대변을 채웁니다. 대변은 뭐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증권 400만원짜리가 날라가고 420이 들어와서 이익 받잖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금액 자동 계산됐네요. 20만원. 28일자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장회사 주식인데 천주 장부에 700만원에 잡혀 있어요. 장부금액 700짜리 요거를 일주당 6,900원에 팝니다. 몇 주인데? 천주. 여기다 1000을 곱하면 되죠. 그럼 690만원에 판단 얘기네요. 손해 받고 파네요. 700짜리인데 자, 단기 매매증권 뺄게요. 700짜리 빼고 왼쪽에 돈을 어디로 받냐면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6,900원 하나 둘 셋. 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돈이 적죠. 마이너스 났죠. 대변이 커요. 차변을 채웁니다. 엔터 쭉 치고 차변에 생길 수 있는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고 손해봤다.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매출 채권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일 우일 상사에 상품 80만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수익 잡고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겠죠. 5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왼쪽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50 그리고 이제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 이름 두 자리 우일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50만원 쭉 엔터 치고 잔액은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죠. 현금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고 복사가 되는 거는 거래처가 입력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 거래처가 입력된다는 얘기는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거래처가 입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기 싫으면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거나 그냥 남겨두시거나 저는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변에 상품을 팔았다. 근데 상품 파는 애한테도 이렇게 걸어놨어. 이렇게. 자, 그리고 왼쪽에 돈 받았다. 이렇게 하고 50만원 쭉 엔터 치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거래처가 여기 걸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쓸데없는 데 걸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건 안 되고 숫자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되셨죠? 삭제할게요. F4키 외상 매출금 반드시 코드 번호로 입력해야 된다. 2월 2일자 볼게요. 진인 상사의 상품 120만원을 판매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잡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50만원은 진인 상사 발행의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죠. 현금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진이 이름 두 자리 치시고 엔터. 3일날 우일 상사의 상품 300만원을 판매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엔터 치고 복사되면 보기 싫으면 지우시고, 복사되고 싶지 않으면 화살표로 지나가면 됩니다. 300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겠죠. 200은 현금으로, 현금 200. 잔액은 외상 매출금 우일. 4일날 진이상사의 상품을 200만원에 매출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오른쪽 화살표로 건너갈게요. 200 돈 받아야 되겠죠. 100만원은 현금 100만원. 잔액은 외상 매출금 진이. 5일날 매출처 우일 상사의 외상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 생길 때 차변 이제 없어지는 얘기네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니까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뺄게요. 우일. 이제 거래처 이름 찾는 건 이름 두 자리 치면 아시겠죠? 생략하고 저는 번호로 바로 입력할게요. 우일 50만원. 돈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엔터 쳐서 복사되면 보기 싫으면 스페이스 바로 지우시거나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다. 6일자 진이상사의 외상 매출대금 7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받습니다. 외상 매출금 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처를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니까 이름 두 자리 치고 하는 건 당연히 아실 거니까 제가 이름 계속 치고 이걸 찾으면 귀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번호로 외워가지고 치시는 게 좋겠어요.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거래처 이름 보면 가운데가 두 번째 자리가 숫자가 써 있어요. 1, 2, 3, 4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1번부터 10번까지가 0, 9, 8, 7, 6 이렇게 이름이 입력하기 편하도록 돼 있으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저걸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진이 매번 이렇게 치고 엔터 치고 여러분 보면 짜증나니까 그냥 진이 두 번째 회사구나 이렇게 102번 이렇게 입력하고 갈게요. 6번에 진이상사의 외상 매출대금을 자기합수표로 회수했다 그랬죠. 70만원을 자기합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잖아. 현금 하고 엔터 치고 지나갈 필요 없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7일날 상품을 우일 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즉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뭐 알 수 있는 쪽부터 하시면 되죠. 보통예금 먼저 하셔도 되고 외상 매출금 없애도 되고 10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없앨게요. 우일 상사죠. 첫 번째 회사. 8일자 거래처 진이상사의 외상 매출금 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해서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입했다는 얘기는 당좌예금 통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외상 매출금 진이상사 거 50만원이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9일 매출처 우일 상사의 상품을 150만원에 판매합니다. 상품 팔았죠. 150만원. 그 중에 100만원은 약소금을 받았고 차변에 이 거래가 상거래니까 받으름이라고 하시고 얘도 채권이죠. 거래처 걸고 100만원. 잔액은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 50.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번호 다시 입력을 이렇게 하셔야 돼. 둘 다. 그리고 이 어음은 만기가 2월달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12월 31일 날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며칠 안 남은 거죠.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날짜 계산하니까. 10번 진이상사의 상품 2천만원을 매출합니다. 상품 매출 2천만원. 이런 매출에다가 거래처를 걸고 싶으면 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필요 없으니까 안 거는 거고 원래 현실에서는 상품 매출을 이런 데다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급수 올라가 보면 왜 여기에 거래처를 걸지 않아도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원래 안 걸게 되고 여기서 이런 거래가 생기지가 않아요.
다 세금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는 채권 채무만 거래처를 걸면 되니까 수익에는 뭐 거래처를 걸어도 상관없다. 수익 잡았고요. 돈 받습니다. 1,000만 원은 약속금 받았어요. 이 거래가 상거래죠. 받으름 거래처 걸어야 돼요. 진이 1,000만 원.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 진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서 질문 많이 하는 게 이 어음이 2017년 2월 10일부터 보니까 날짜가 1년이 넘네요. 그럼 장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장단기는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냐 이후냐. 몇 개월 남은 거야?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장기가 아니에요. 11번 우일 상사에 상품 200만 원을 판매합니다. 상품 매출 오른쪽 화살표로 건너뛸게요. 200만 원. 돈 받아야 되겠죠? 120만 원은 현금. 120. 나머지는 동점 발행 약속금 받으름이라는 얘기네요. 자변에 받으름 거래처 우일. 그리고 이렇게 자격시험에서 어음이 나오면 반드시 만기가 제시가 돼야 돼요. 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모르잖아. 근데 자격시험에서 혹시 만기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다 단기라고 가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장기가 되는 받으름을 받기가 곤란하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만기가 제시되지 않으면 단기라고 가정하시고 풀면 돼요. 12번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진위상사 50만 원이 없어지고 뭘 받냐면 어음 받았어요. 받으름 똑같이 여기 위에 102번 이렇게 쳐셔도 되고 뭐 기능 몰라도 되는데 플러스 키 누르면 동그라미가 쳐지면서 위에 게 그대로 복사됩니다. 뭐 몰라도 되는 기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기는 이날부터 세는 거 아니에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3번 서삼상사의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서삼 세 번째 회사 200 돈 받습니다. 100만 원은 현금 오른쪽 화살표로 갈게요. 100만 원. 잔액은 약속금 상거래죠. 받으름 서삼 걸고 100만 원. 날짜 계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해설 뒤쪽쯤에 보면 한마디라고 써있죠. 여러분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는 거래처를 걸고 뭐는 안 걸고 뭐 이거 다 알려드리면 외워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 거래처라는 것은 회사가 거래처 원장에서 그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만 거래처의 코드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1번 진이 이렇게요. 거래처 관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입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어떤 갑이라는 회사는 보통예금 통장이 여러 개야. 신한은행 통장도 있고 기업은행 통장도 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관리하고 싶다. 그래야 프로그램 열어서 신한은행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거는 거예요. 근데 자격시험에서는 이런 통장에는 입력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관리하지 마라. 채점하지 않겠다. 꼭 이것만. 채권과 채무만. 우리 채권은 지금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 받으러는 배웠지만 이제 이 뒤로 쭉 다 배울 거예요. 채무도. 근데 그걸 뭐 이제 애매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냥 회사가 관리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애매한 게 있으면 그냥 걸어서 나쁜 건 없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있으면 거시면 돼. 예? 안 걸어도 되는 걸 걸어서 감점 되는 거 아니까. 근데 걸어야 되는 걸 안 걸으면 감점이니까. 그래서 뭐 외상매출금, 받으럼,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걸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하여간 수익과 비용은 거래처로 입력하지 않는다. 응? 매출, 비용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본은 입력하지 않는다. 즉 쉽게 말하면 당좌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과 부채 중에서 요들 뺀 나머지 그 중에서 주로 우리 이제 당좌자산이 제일 계정값이 많으니까 부채도 그렇고 이 중에서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면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찾아가지고 있으면 없으면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쭉 봤지만 그 뒤로 나머지 뭐 단기대여금 쭉 다 배울 텐데 그런 거 다 걸어요. 지금 여기 중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단기대여금,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니까. 예? 제일 큰 틀, 수익 비용은 걸지 않는다. 재고자산, 뭐 상품 사오는 거, 비품 사오는 거, 무형자산, 자본 걸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것 중에 찾아서 있으면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장은 입력하지 않더라. 원래는 실무상은 본인 회사가 관리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뭘 입력하고 말걸 고민하지 말고 고민되면 그냥 입력하시면 돼.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해되셨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이제 설명만 잘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상품 외상 거래에 관한 기장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임명 계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임명 계정이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거나 뭐 팔거나 사올 때 발생하는 채권이나 채무의 증감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그냥 외상 매출금 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 이름 상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임명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 매출 이렇게 수익 잡고 예를 들면 200만 원 외상이야. 그럼 여기 외상 매출금 하잖아 우리는. 근데 프로그래밍을 쓰지 않았을 때 예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일 상사라고 이렇게 분개를 한대요. 계정이 지금 임명 계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 계정 여기 밑에 보셨듯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계정을 그릴 때 자, 우일 상사라는 계정을 만들고 우일 상사는 이제 외상으로 파는 거래처죠. 이게 상품 매출이 여기 찍힐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우일 상사의 외상으로 판 금액 계속 이쪽에 찍히는 거야. 받아내면 이쪽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증감 변화를 거래처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 이제 우일, 진인, 서산, 무삭 이렇게 하면 각 거래처별로는 증감 변화를 알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금은 알아내려면 이것들 다 전체 다 왼쪽 합치고 회수된 거 다 합치고 빼서 이렇게 해야 잔액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통제 계정을 쓰자는 얘기인데 통제 계정은 거래처 수가 많을 때 일단 물건을 팔고 상품 매출을 했으면 상품 매출을 2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그냥 전체를 통제하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자, 외상 매출금을 써버리면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별도의 원장에 이 매출처 원장이라는 곳에다가 별도로 기재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금 증감 변화 잔액도 알 수 있고 각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의 잔액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뭐 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요 밑에다가 거래처를 걸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일 상사. 그러면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금의 증감 변화는 계정별 원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계정별로 그게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이나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요걸 입력함으로써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보조 원장에 다시 집계가 돼서 각 거래처별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들어만 보시면 얘기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왜 거래처를 거느냐 실무상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증가 금액은 전부 다 여기 있고 이게 회수가 되면 이쪽에 잡힐 거고 이 둘 차이가 미회수액일 텐데 이건 회사 전체의 금액이고 거래처별로 알고 싶다. 그럼 이제 거래처를 이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를 걸었으니까 우일 상사의 외상 매출금 증가액, 회수액 얘한테 못 받은 거 50만 원. 그다음에 진이 상사 외상 매출액, 회수액, 그래서 미회수액.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미회수액의 둘 합계가 이 미회수액이고 요 둘의 매출액이 이쪽 매출액이고 이 둘의 회수액이 이쪽 회수액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이제 여기 첫 번째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은 이제 매입이니까 이쪽만 보시면 반대적인 방향이니까 똑같겠죠. 매출처 원장을 가볼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가서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를 우리가 2월 1일부터 매출 채권을 입력했잖아요. 2월 13일까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 외상 매출은 거래처는 101번과 102번만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임명 계정이라고 봤을 때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 이름으로 분개하는 것과. 그래서 여기가 우일 상사인 거야. 그리고 지금 다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게 외상 매출금 증가액이야. 이게 그리고 회수액이야. 그래서 증가의 전체 금액 200,
회수의 전체 금액 150, 그래서 잔액은 5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얘 똑같이 얘는 이제 진위상사인 거야.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금 물건 팔아놓은 거 합계 1170, 회수한 거 170. 그래서 잔액은 1000만 원.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이쪽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쪽에. 자, 그런데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외상 매출금의 증감 변화를 알고 싶다. 이건 회사별로 봤으니까.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가는 거예요. 계정별 원장에 가서 여기 보시면 계정별 원장이죠. 여기 들어가서 날짜를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알고 싶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인 거야. 외상 매출금인데 이 자산이죠. 이게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그래서 회사 전체의 잔액.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여기야 뭐 거래처가 찍히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누구의 증가 감소, 누구의 증가 감소를 따로따로 보려면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계정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입력해 줬어.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밑에 거래처 원장에서 얘 따로 따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할 때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 누구와 관련된 거?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 이걸 입력을 안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외상 매출금에는 금액이 증가 감소가 다 찍혀요. 거래처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계정별 원장은 거래처를 보고 갖고 오는 게 아니야. 계정 과목을 보고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다가 거래처를 안 걸어버렸다. 그러면 이 이제 거래처 원장에서는 거래처 코드번호를 갖고 오니까 우일 상사하고 진위 상사 둘밖에 없는데 어느 하나를 거래처를 안 걸어버리면 이 우일과 진위의 전체 합계하고 여기 있는 계정별 원장의 합계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래처별로의 각각의 두 사람의 합계가 딱 2명밖에 없다면 두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계정별 원장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다 와야 되는데 거래처를 안 걸어버리면 여기 계정별 원장에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 이제 거래처가 빠져 있겠죠. 안 걸면 숫자는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누구 하나가 여기 거래처 원장에는 누구 하나가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거래처 원장에 대한 설명과 여기 거래처 원장 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가 여기다가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합하는 통제 계정인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시험과는 무관하시고 시험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게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의 잔액 누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조회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도 외상 매출금의 증감 변화를 물어볼 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나중에 이제 장부 관리는 따로 다 정리하실 거니까 지금 뭐 따로 해도 똑같겠죠. 볼 줄만 알면 되니까 전표 출력 받고 분계장 받고 현금 출납장 받고 계정별 원장 받고 거래처 원장 보셨어요. 뒤에 가서 다 돼 있는 걸 읽으려면 힘드시니까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다 보고 가는 겁니다.